네, 안녕하세요. 서현에게 법인에서 온 윤영진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요. 오늘 교육 잘 들으시고 아무쪼록 불인정 없는 사업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정산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상정 기준에 따른 내용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허락 변경 시 어떤 사항이 통보사항이고 어떤 사항이 승인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사업비 정산 절차인데요. 사용 실적 보고서를 먼저 이제 사업비 종료된 이후 한 달 이내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 관련 증빙과 서류들을 모두 키리아 시스템에 업로드하시거나 혹은 서면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 위탁회계법인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게 느껴지시는 기관도 있으셔서 이거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어떡하나 이거 지금 한 번 냈는데 뭐 부족한 증빙으로 인해서 불인정이 또 발생하진 않나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 일단은 제출을 먼저 제 시간에 제 기한 내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가 만약에 부족한 증빙이 있으면 이거 증빙 없으니까 불인정입니다가 아니라 혹시 증빙 제출 못하신 거 있으시면 또 추후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또 안내를 드리니까요. 그때 또 추후로 보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준비가 다 안 되더라도 가능한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제 위탁 회계법인에서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뭐 보완이 필요한 증빙도 받고 불인정 사항도 다 공유를 드리고 하고 이제 검토를 하고 정산 결과를 이제 진흥원에 통보를 하면은 이제 진흥원 측에서 잔액 반납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이제 이의 신청을 또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정산을 실시할 때 다 불인정 부분에 대해서나 혹은 소명 자료에 대해서 이미 다 거의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의 신청은 거의 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제 정산 잔액 반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정산 잔액을 반납할 때는 그 잔액이 남은 걸 그대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정부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잔액이 그 지분 비율이 섞여 있다고 보고 정부 지분 비율만큼만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큼 남았는데 왜 반납하는 금액이 다를까 하는 건 다 그 계산 방식에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검사 보고서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업비 사용 용도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만 사업비는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업계획서상 목적 및 사용 계획에 맞게 집행하셔야 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오는 그 협약 변경 내용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이 로봇 사업은 특이하게도 공고에 좀 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침보다 공고문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또 다른 사항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문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사용 방법은 사업비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 카드를 이용하는 영구비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통장에서 직접 계좌 이체하는 방법 딱 두 가지만 있고 그 예외 사항으로는 이제 뭐 영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법인 카드나 혹은 개인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 법인 카드를 먼저 우선 사용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개인 카드를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개인 카드나 법인 카드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꼭 그 소명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개인 카드 혹은 법인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지 사유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사용 기간을 보시면 수행 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뒷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기간 외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이제 보고서 인쇄비나
뭐 결과 평가 관련된 비용이나 혹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 종료일 이후로도 집행하실 수 있는데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2월 종료 이제 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공공요금이 1월 달에 청구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12월 귀속분이기 때문에 1월에 지출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후 환급금 관련된 경우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의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면 이게 환급받는 경우에 사업비로 사용하면 사업비로도 지원을 받는 거고 환급도 이제 받는 경우가 이제 이중지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환급 가능한 경우를 판단하는 거는 기관이 이제 우리가 환급을 하냐 안 하냐의 여부가 아니라 세법상 환급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관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그게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라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세법상 법상으로 확인하시고 이게 환급 가능한 경우라면 사업비로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방법에서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제 수행기간 상호 간의 현금 거래는 불가한 게 원칙입니다. 이게 수행기간 상호 간이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요 기업 안에 이제 컨소시엄이 구성된 상호 기관 간의 거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불인정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례가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시험 분석료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인정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장에서 좀 어떤 예외 사항이 있는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사업비 집행 방법을 계속 보시면 총괄 책임자 또는 세부 과제별 책임자 발의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사용이라는 것은 품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출 증빙 제출의 필수 목록에 보시면 이제 품위서가 다 나와 있는데 품위서랑 이제 거래명세서 이런 거래 증빙들도 같이 증빙으로 제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은 이제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은 인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이제 대표자가 같은 분이라든지 종업원이 여기서도 일하는 분이 저기서도 일하고 이런 겸직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제 물적 구분이 모호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전화번호가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가능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거래의 실질 여부를 판단하라고 규정 지침상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경우는 불인정이다, 안 된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경우는 주의하셔서 그런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사업기간 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원인 행위가 있고 완료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인 행위는 당연히 사업기간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구매 발주를 한다든지 원인 행위는 당연히 사업기간 내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사업비 집행이라는 게 돈을 지불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항상 사업비 집행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입고나 이행 완료도 모두 종료일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종료일 이후로 넘어갈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즉시 빨리 진흥원과 협의를 하든지 승인을 받으시든지 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로봇진흥원 이 로봇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봇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도입 시기를 좀 잘 맞추셔야 되는데 이게 좀 예기치 못한 이슈로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지침상으로 승인을 받아서 좀 이 도입 시기를 좀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딜레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꼭 협의를 하셔서 그런 사고를 이게 그 로봇 도입비가 불인정되는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꼭 잘 협의해서 완료까지가 종료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사업비 지출은 사실 돈을 언제 지급하는지는 사실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완료가 일단 이전에 되면 사업비 지출은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모두 인정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딱 지출하는 시점보다는 완료되는 시점이 완료되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딜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행기간 상호간 현금 거래가 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발생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분석 비용과 전문가 활용비 부분인데요. 시험 분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기간 내부가 가능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비영리 기간에 한해서 비영리 기간이 직접 발행하는 그 공인 인증됐다는 말이 이제 도장이 딱 찍혀서 나오는 그런 인증된 성적서에 한해서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전문가 활용비는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또 이제 표가 지침에 추가돼서 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전문가 활용비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불가하지만 비영리 기관 소속의 전문가에 한해서 최소 단위 부서 이외의 사람이면 초청해서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최소 단위 부서 이외의 사람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 측에 전문가를 활용하고 싶다 할 때 그 수행기관 내부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부서와 다른 부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부서가 아닌 다른 소속의 부서에 한해서만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침이 나온 사유는 대학 관련된 이제 전문가 활용 부분에서 나왔는데 대학이 이제 과가 이제 워낙 방대한데 단순히 같은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다른 과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좀 불합리하다. 이게 너무 풀이 넓은데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이게 같은 대학만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게 좀 그렇다 해서 나온 예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하실 때는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수행기관 내부 거래를 해야 한다면 이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건비는 이제 산정 기준이 급여 총액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래 이제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아마 공고문상에 신규 인건비에 한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시니까 아까 공고문 잘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건비 총액의 변경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비나 혹은 활동비의 경우는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통보사항이지만 인건비만큼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꼭 승인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인건비를 다른 R&D 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통합관리기관이면은 따로 증빙 제출할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진흥원 이 로봇 보급사업 지침에는 학생인건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건비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은 할 수 있으나 증빙은 똑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라든지 지급 이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빙 준비하실 때 주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건비를 이렇게 선정하고 나서 이제 좀 불인정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불인정되는 부분은 이제 현물 인건비로 선정한 부분을 현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물로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지급이 불가하고요.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라는 것은 이제 급여 계좌를 통해서 이체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한다. 이거 또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 참여율을 아예 좀 다르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받는 급여는 원래 그냥 급여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건비는 또 추가로 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인건비도 그러니까 급여도 지급하고 인건비도 받아서 또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중복 지급된 거거든요. 인건비의 참여율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원래 일하는 그 100%의 포션에서 이제 얼만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 해서 급여의 그 비율을, 참여율을 곱한 비율만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복 지급이 되고 실제 받는 급여를 훨씬 초과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분만큼이 불인정되니까요.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만약에 급여를 100% 지급했으면 인건비는 회사가 보전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참여 인력 외에 지원 인력 또는 기업 대표자의 급여를 인건비로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인건비를 받아간 경우에는 불인정됩니다. 그래서 참여 인력은 변경되거나 신규 추가되는 경우에는 통보로 변경 통보를 통해서 변경을 먼저 하시고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는 인건비로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참여인력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도 당연히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 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인건비를 맨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이제 인건비 현황표를 이제 작성해 주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원래 실제 급여 총액에서 참여율을 곱해서 인건비를 이만큼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개월 수가 이만큼이라서 이만큼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시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 있는 기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나 급여 총액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변동사항이 생길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신규 채용을 예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신규 채용을 해서 이만큼의 급여 총액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신규 인력으로 이제 사용할 거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이제 이만큼의 급여 총액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좀 능력치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경력을 가진 신규 인력이 채용되는 경우에 급여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급여 총액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들어가는 급여보다는 어쨌든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실제 우리가 계획된 급여 총액보다 실제 지급되는 급여 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참여율을 똑같이 곱했을 때 원래 지급돼야 되는 인건비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참여율로 갔을 때는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참여율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참여율보다는 좀 높여서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변경 통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원래 이만큼 주기로 계획했으니까 그냥 준 거다라고 하시면 한도 초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주의해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인건비를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은 이제 원래는 현금 지급이 불가하지만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공고문상에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현금 인건비 선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된 인력에 한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변경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한 분이 들어와서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그분이 얼마 안 돼서 바로 퇴사를 하시고 바로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다른 분에게 지급하는 건 두 분 다 신규 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신규 채용된 인력에게 인건비를 막 주다가 이분이 퇴사를 해서 인건비가 이러면 남겠는데 해서 아까우니까 일단 기존 참여 인력에게 그냥 돌려서 주자 이렇게 하시면 다용도로에 전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인건비로 사용하셔도 신규 인력이 아닌 기존 인력에게 인건비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인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신규 채용 조건으로 받으실 때는 신규 인력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남기셔서 전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총액은 변경은 승인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 승인 없이 인건비 변경하시면 그 변경된 차액은 다 불인정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연구 장비 및 시설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이제 로봇 도입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혹은 좀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산정 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계획 시점부터 협의가 잘 된 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불인정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장비로 로봇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까 도입 시점이 이행 완료 시점이 종료일 이전이 아니라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일까지는 남았네 이게 아니라 종료일 2개월 전에는 이 로봇이 들어와야 장비가 들어와야 장비를 그래도 장비라는 게 이제 딱 완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장비는 사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전에는 들어와야 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꼭 2개월 전까지는 장비를 납품 완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그리고 범용성 장비 부분 보시면 사무용 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나 이제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사업에 진짜로 썼다라고 하셔도 이게 과제 관련성을 소명이 어렵습니다. 이게 또 사후로도 승인될 가능한 부분이 아직은 이 관리 지침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꼭 명시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된 불인정 부분을 보시면 이제 수행기간 내부 보유 장비나 공간 임차료는 사업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내부 보유 장비라는 게 미리 구입한 재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기간 이전에 미리 구입한 재료나 장비나 공간에 대한 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다 사업비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경우에는 현물로 산정이 가능하니까 현물 산정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나 범용성 소프트웨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인정되고요. 또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장비로 보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무조건 다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장비를 사려고 했는데 다른 기능을 가진 장비를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만약에 계획서상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사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장비는 없어도 될 것 같다 해서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중요한 장비라서 구입하지 않는데도 다 이유가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다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원래 계획되지 않은 장비를 구입하거나 계획된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나 계획된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모두 다 승인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는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진흥원 승인을 받으셔서 좀 딜레이 되는 경우를 협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타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 및 시약 재료비는 이제 수행기간 간 현금 거래가 아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자산을 현물로 집행하는 경우도 안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종류에 임박하여 과도하게 구입한 재료비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구입하면 이제 무조건 불인정입니다가 아니라 재료비라는 게 재료라는 게 이제 소모되는 이 사업에 사용하면 소모되는 것들을 이제 재료비라고 하고 소모되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한 걸 이제 보통 장비로 보는데 재료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이제 구입하셨으면 이게 사업에 다 소모가 되었나를 또 확인을 또 해야 되고 이게 진짜 필요한 양인가에 대해서 소명을 또 하셔야 되고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고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너무 종류에 임박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납품 완료 원인 행위는 되었으나 이제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아까 이행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하셔서 꼭 완료가 종료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활동비 부분인데요. 연구 활동비는 안에 있는 세세목 종류가 많아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장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출장비는 이제 자체 기준을 적용해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비, 식비, 숙박비 관련돼서 우리는 실비로 한다. 아니면 우리는 어느 거리, 지방 출장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정액, 국외 출장인 경우에는 무슨 달러 적용해서 그 자체 기준을 적용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자체 기준을 적용하실 때는 실비로 사용하실 때는 꼭 실비 관련된 영수증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간혹 그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는 그냥 거기 가서 거기 갔다는 증빙만 있으면 거기에서 쓴 그냥 사용 내역은 그냥 카드에 긁힌 내역을 모두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간소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증빙을 일체 받지 않고 인정해준다라고 자체 기준을 좀 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셔도 이 정산할 때의 이 필수 증빙이기 때문에 실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필수 증빙이 되기 때문에 모두 그때는 증빙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시면 이제 출장 복명서나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다 자체 기준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산에 필요한 증빙이기 때문에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 목적, 일시, 장소, 출장자 이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을 적어서 필수 증빙으로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불인정 기준을 보시면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의 출장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의외로 이제 좀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로봇 이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나오는 이제 사업도 있지만 인건비가 안 나오는 사업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 참여 인력에 대한 이 변경이 좀 둔감한 거죠. 왜냐하면 인력을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경우에도 참여 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에게만 출장비나 인력 지원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그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만 이 출장비나 인력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련된 출장을 가거나 참여연구원인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통해서 참여연구원으로 먼저 등록을 하시고 출장비나 인력 지원비를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장과는 다르게 이제 출장 신청서나 복명서 외에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출장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꼭 출장 완료된 출장 결과 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여비 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가 이제 규정을 따로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은 원래는 일비가 10,000원이지만 로봇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20,000원이다 혹은 1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변경된다든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체 기준을 변경하여 따로
이제 이 사업만을 위해서 제정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용하시던 자체 기준을 적용하셔서 사용하셔야겠고요. 출장 기간이 초과되거나 채채 지역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또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간혹 이제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해외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 김에 이 사업도 보고 저 사업도 보고 저 사업도 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아예 이게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일비 숙박비를 해당 사업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우리 사업에 하고 뒤에 부분을 다른 사업에 한다면 우리 사업에 관련된 일수만큼은 일비 숙박비, 식비가 다 청구 가능하니까 그 해당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 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세미나나 워크숍 하는 경우에 출장비, 숙박비나 식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식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 이렇게 워크숍에 관련된 출장비를 청구할 때 출장비 자체 기관에서 받는 출장비에서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은 식비에 대한 중복 지급이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주의하셔서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에 대한 증빙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비 사용하셨는데 실비에 대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 없는 금액은 불인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영수증 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복사, 공공요금, 제세, 수수료, 우편요금, 택배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는 다 실소요된 비용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다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 불인정 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꼭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료는 그 옛날 전화료고 통신료는 공공요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SK, KT 이런 통신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과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간기간만 예산 산정하셔서 집행하시면 되고 간혹 이 경우 그 위탁정산 수수료를 깜빡하시고 산정을 안 해놨다 이거 어떻게 변경 어떻게 하냐 써도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산정 안 해놓으셔도 연구활동비 내에 잔액이 있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세목 안에서의 변경은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꼭 산정 안 해놓으시더라도 잔액으로 연구활동비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인정 기준 첫 번째 줄 보시면 신문구독료나 명함 제작비, 세차비, 차량 정비 보험료,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경우는 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불인정이 꽤 발생하는 게 명함 제작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부분을 좀 신경 쓰시다 보면 홍보를 위해서 이 명함 제작해야 된다. 그래서 과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과제 수행비로 명함 제작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게 명함 제작비라고 관리 지침에 명확하게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명함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전문가 활용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문가 활용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행기간 간에 전문가 활용하실 때는 예외사항에 꼭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전문가 활용비를 사용하시거나 너무 특정인에게 무리하게 사용하시면 아까 재료비를 과도하게 한 것처럼 좀 소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하셔서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문헌 구입비 관련된 비용인데요. 학회에 참석하거나 관련된 인력에 대한 지원비인데 학회비나 인력 지원비 사용하실 때 꼭 참여 인력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꼭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집행하시면 되겠고요. 불인정사항 이제 보시면 전문 서적이 아닌 일반 도서, 사무용 도서
영어 회화 도서, 엑셀 관련된 도서, 사무용 도서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문 서적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교육 훈련비도 당연히 과제와 무관한 비용, 전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환급 가능한 교육비도 환급도 받고 사업비로도 받으면 또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그리고 선물 구입비도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비 및 교육 세미나 관련된 비용인데요. 회의비를 사용하실 때는 꼭 회의록을 작성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목적, 내용, 참석자 명단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실 때는 꼭 소속 기관이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외부 참석자인지 내부 참석자인지를 알기 위함이고요. 외부 참석자가 꼭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분석 검사 관련된 비용인데요. 여기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불인정 기준에 보시면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꼭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업부에서 3천만 원 이상이 한 번에 지급이 된다는 건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 외주 용역은 이제 핵심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시험 분석 비용이나 시설물의 건축이나 단순 가공, 조립, 제작 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3천만 원 이상이 단건이 3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꼭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내협의 관련된 부분은 아까 앞선 이제 국외 출장비랑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세미나 교체비나 이제 식비 다가비도 회의비 안에 다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내용에 맞춰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는 쓰실 때 사무용 소모품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무용 기기가 좀 모호한데 사무용 이제 보통 기관에서 생각하는 사무용 기기는 컴퓨터 좀 큰 것들, 본체, 모니터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USB, 마우스, 키보드도 다 사무용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사무용품비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사무용 소모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식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식대도 참여인력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참여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식대인지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정 부분을 쭉 읽어주시면 되는데 회의비가 다른 R&D 사업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좀 증빙 사항이 달라지는데 이 사업에서는 다 금액에 상관없이 다 회의록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접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간접비는 협약 당시 금액을 보다 증액하여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시 산정 비율 7%, 5% 혹은 그 공고문에서 있던 이 사업 내에서 직접비의 7% 이런 식으로 다 아마 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거기 때문에 산정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관련된 비용은 간접비 비용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랑 간혹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연구활동비가 아니라 간접비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비용도 홍보도 과제 관련이 있더라도 홍보 비용도 모두 간접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관련된 비용도 간접비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간에 한해서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를 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인정 기준을 보시면 산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이고요. 간접비 산정 기준을 초과 계상한 경우에도 불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비 집행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이제 50%보다
낮게 진행된 경우는 이제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 보고 이거는 이제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보다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접비도 50%그 직접비 집행 비율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직접비 집행 비율은 50%를 다 넘기기 때문에 넘기지 않는 경우에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협약 변경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약 변경하실 때는 이게 사업 시스템에서 변경하시는 것만으로 완료되는 게 아니라 꼭 서면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비 관리 시스템이랑 사업 관리 시스템이랑 별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더라도 사업 관리 시스템에 이 변경이 안 되면 이게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꼭 서면으로 변경 통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업비 비목 변경이나 인건비 총액의 변경, 사업비를 이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승인은 꼭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업비 비목 변경은 사업비 비목이라면 직접비, 간접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비에서 간접비로 이동하거나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이동하는 경우가 승인사항이고 활동비에서 재료비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목의 변경입니다. 세목의 변경은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활동비 비용이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재료비로 쓰겠다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시고 이동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관련된 경우에는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활동비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활동비 관련된 비용은 통보라 하더라도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승인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스템 입력이 아닌 서면으로 변경 통보 혹은 승인 요청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사항을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으시거나 혹은 다른 질문 사항이 생기면 아마 회계법인에 연락하면 거의 저나 또 다른 담당자분이 잘 대응해 주시니까요. 아니면 또 담당 간사님과도 잘 협의하셔서 만약에 집행에 의문 사항이 생길 때는 회계법인과도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간사님이랑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제 관련성 부분은 담당 간사님이 확인해 주시고 사업비 집행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또 확인해 드리기 때문에 꼭 크로스 체크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